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군집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개체군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해왔고요. 오늘부터는 군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덧 5단원 네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끝까지 힘내서 5단원 잘 정복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종류로는 첫 번째로 텃세가 있었죠. 텃세는 먼저 서식지를 차지하고 다른 개체들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라고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개체들을 분산시키는 또 이를 통해 개체군의 밀도를 적절히 유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제는요, 힘의 서열에 따라서 순위를 정한다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힘, 이를 통해서 개체들 간의 질서를 유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리더제는요, 경험이 많은 리더가 무리를 이끈다 라고 했었고요. 순위제와는 다르게 나머지 개체들 간에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습니다. 서열 혹은 순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요,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또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라고 했었고, 가족생활은 혈연관계에 있는 개체들끼리 개체군을 이루어서 생활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군집 내 개체군 사이에 개체군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그 종류는 종간 경쟁이 있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종들끼리의 경쟁을 얘기했는데 서식지를 두고 경쟁할 수도 있고 먹이를 두고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했던 게 경쟁 베타 원리였습니다. 경쟁 베타 원리는 종간 경쟁에서 한 개체군은 살아남고 한 개체군은 사라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분서가 있었습니다. 분서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먹이의 종류나 혹은 먹이를 먹는 시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식지를 서로 달리하는 것, 이렇게 분서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식과 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생이 있었는데요. 공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했었죠. 상리공생이 있었고 편리공생이 있었습니다. 상리공생은 양쪽 개체군 모두 이익을 얻는 경우, 편리공생은 한쪽은 이익은 얻지만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 기생은요, 자, 얘는 한쪽은 이익을 얻고 한쪽은 손해를 본다 라고 했었는데요. 이익을 얻는 쪽이 기생생물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손해를 보는 쪽이 숙주였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구분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군집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군집의 조사 방법 을 활용해서 우점종을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군집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군집이란 일정한 지역 내에 서식하는 개체군들의 집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집에는 다양한
종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네, 이러한 군집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 먹이사슬, 이것이 더욱 복잡하게 얽혀서 먹이 구물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먹이사슬의 예시를 들어보면 사슬은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풀을 먹는 메뚜기를 먹는 개구리를 먹는 매,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것을 먹이사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이를 먹이사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또 풀을 먹는 쥐는 메뚜기도 먹고요. 또 쥐를 잡아먹는 뱀이 있다. 뱀은 메뚜기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그리고 매는 또 이 뱀을 잡아먹고, 이렇게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면 얘는 먹이 그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군집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개념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바 있죠. 생태적 지위입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 생태계에서 개체군이 차지하는 서식 공간과 그다음에 먹이 관계 등의 생태적인 역할을 가리킨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태적 지위는 크게 공간 지위와 먹이 지위로 나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이 개념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집의 구조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삼림의 층상구조입니다. 이 삼림의 층상구조와 관련된 군집의 구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구조를 보면 제일 아래쪽에 지표층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초본층, 그 위쪽으로 관목층, 그 위쪽으로 아교목층, 제일 위에 교목층이 존재합니다. 자, 이쪽이 아래쪽이고요. 이쪽이 위쪽입니다. 따라서 햇빛이 비춘다고 하면 위로 갈수록 빛의 세기는 강해지겠죠. 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위로 갈수록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아래로 갈수록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살고 아래쪽에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이 살기 때문에 이러한 삼림의 층상구조에서는요, 식물이 햇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이 살고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이 사니까 그만큼 빛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층별로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다양한 동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그림을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빛의 세기에 따른 높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강한 빛이 주어진 곳에는 그만큼 높이가 높은 나무가 분포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는 높이가 낮은 식물들이 분포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층상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보면 제일 아래쪽에는 지표층이
분포를 하고 그 위쪽으로는 낮은 풀들로 구성되어 있는 초본층이, 그 위쪽으로는 짧은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관목층이, 그 위쪽으로는 교목층에 비해서 좀 짧은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아교목층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장 위쪽에는 높이가 가장 높은 교목층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목층 굉장히 길죠, 나무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가장 아래쪽인 지표층의 지자가 땅지자잖아요. 땅은 낮으니까 가장 아래쪽에, 그리고 그 위쪽에 분포하는 초본층, 낮은 풀들이었으니까 그 위쪽에 존재하겠구나. 그 다음에 관목층부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교목층에서의 이 교자가요, 높을 교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은 교목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높을 교자를 써가지고 교목층은 가장 높은 것. 그 다음에 교목층에서의 이 아자는요, 아랫단계. 그래서 교목의 아랫단계이다, 교목의 하위단계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게 교목층, 그 아래가 교목층,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가 관목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서대로 지표층, 초본층, 관목층, 교목층, 교목층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방형구법입니다. 이 방형구법을 통해서 중요치를 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먼저 방형구법의 의미를 보면요, 식물 군집의 구조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실시하느냐? 조사하려는 곳에 방형구를 설치합니다. 자, 방형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모난 틀 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끈을 연결해 가지고 틀을 만들어 주고요, 얘를 풀숲에다가 던집니다. 던지면 여기 각 칸마다 식물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혹은 여기 가운데에는 뭐 이렇게 생긴 식물들, 그리고 이쪽에는 뭐 잔디들, 이쪽에도 뭐 잔디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칸에 나타난 식물들의 뭐 개체수나 혹은 이 식물들이 덮고 있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형구에 나타난 식물 종 각각의 밀도와 빈도와 피도를 조사해가지고 이 종의 중요치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방형구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요치는 무슨 의미를 갖느냐 보면, 중요치는요,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 그리고 상대 피도, 그러니까 밀도의 상대값, 상대적인 밀도, 그 다음에 빈도의 상대값, 상대적인 빈도, 그리고 피도의 상대값, 상대적인 피도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합한값으로 나타낸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이요, 그 군집의 우점종이 된다 라는 거예요. 중요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중요치가 가장 높으면 우점종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요소들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밀도입니다. 밀도는 우리 지난번 개체군 공부하면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면적분의 개체수를 구한다 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방형구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전체 방형구의 면적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로 구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빈도입니다. 빈도는 어떻게 구하냐, 전체 방형구의 수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형구의 수로 구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방형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4칸인 방형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첫 번째 칸에 어떤 종이 이렇게 출현했습니다. 이 종의 빈도를 구해보면 전체 방형구의 수는 4칸이니까 4분의 이 종이 출현한 방형구의 수는 1칸이니까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피도입니다. 피도는 전체 방형구의 면적분의 특정 종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으로 구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방형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종이 이만큼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의 피도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 방형구의 면적을 구해서 분모에 써주고 그다음에 분자에는 이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구해서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상대 밀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상대 밀도는 전체 모든 종들의 밀도 중에 특정 종이 차지하고 있는 밀도가 몇 % 정도인지를 따질 때 이용합니다. 자, 구하는 방법은 조사한 모든 종의 밀도 합 특정 종의 밀도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상대 빈도입니다. 상대 빈도도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모든 종의 빈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빈도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한다. 다음 상대 피도도 같은 방법을 이용합니다. 모든 종의 피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피도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모든 종들의 어떤 특정 값 중에서 특정 종이 차지하는 그 비율을 따지고 싶을 때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이용한다, 구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대 밀도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군집 내에 A라는 종, B라는 종, C라는 종이 존재한다 라고 해보고 각각의 개체수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군집. 이 군집이 존재하는 서식지의 면적은요. 자, 전체 면적은 S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종 A의 상대 밀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구해보면 먼저 모든 종들의 밀도의 합을 구해줘야 되니까 자, A종의 밀도는 S분의 스몰 a, B종의 밀도는 S분의 스몰 b, C종의 밀도는 S분의 스몰 c가 되겠죠. 이것이 모든 종의 밀도 합입니다. 여기에 분자에는 지금 A종의 상대 밀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A종의 밀도인 S분의 스몰 a. 자, 얘를 정리해보면 S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S분의 A가 되겠죠. 자, 얘를 좀 더 간단히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가 되겠네요. 자, 이것의 의미를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군집 내 모든 종의 개체수분의 특정 종 A의 개체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글로 써보면 모든 이 개체수 화살표 해주고 분의 A의 개체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해본 것은 이 값이에요. 모든 종의 밀도의 합 분의 특정 종의 밀도의 합, 이 값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시를 통해서 구해봤더니만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의 개체수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로 정리가 되고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상대 밀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 밀도를 구할 때 각 종들의 밀도를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고요. 모든 종의 개체수가 몇 개체인지를 세주고 여기에서 특정 종의 개체수를 구해주면 이 두 값을 이용해서 상대 밀도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뒤에서 예시를 통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예시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응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로, 세로가 각각 1m인 방향구 안에 있는 식물종과 개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이 한 칸의 가로, 세로 길이를 1m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칸의 가로, 세로를 1m로. 그러면 방향구의 전체 가로 길이는 얼마일까요? 네, 5m가 되겠죠. 5칸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5m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봐주시고, 자, 각각의 밀도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밀도는 전체 면적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를 구한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방향구의 전체 가로, 세로 길이는 각각 5m씩이었습니다. 따라서 면적은 25가 되겠죠. 25분의 동그라미의 개체수는 하나, 둘, 2가 되겠네요. 이게 동그라미의 밀도이고요. 다음은 네모의 밀도를 구해보겠습니다. 면적은 동일하게 25. 개체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이 되니까 정리해주면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세모. 면적은 25. 그 다음에 개체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빈도를 구해보겠습니다. 빈도는 전체 방향구 수분의 특정 종에 출현한 방향구 수로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방향구의 전체적인 숫자는 25가 되겠죠. 25칸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동그라미가 출현한 방향구는 하나, 둘, 2칸 되겠네요. 다음 네모의 빈도를 구해보면 전체 방향구 수는 25칸 분의 출현한 방향구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칸이 되겠죠. 네. 5가 되겠습니다. 정리해주면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세모의 빈도를 구해보면 전체 방향구 수는 25칸, 출현한 방향구 수는 하나, 둘, 셋, 3칸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대 밀도를 구해볼 텐데요. 상대 밀도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일이 밀도를 구하지 않고 전체 종의 개체수 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 값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종의 개체수는 총 20개체가 있죠. 따라서 20분의 동그라미의 개체수는 2가 되겠네요.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서 값을 구해주면 1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는 전체 종 20개체 분의 네모는 지금 10개체가 있죠.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해주면 5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모는 20분의 지금 8개체가 있죠. 여기 곱하기 100을 해주면 4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특징은요. 상대 밀도는 퍼센트로 나타나 있잖아요. 따라서 각각의 상대 밀도를 모두 합해주면요. 그 값이 100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중요한 단서예요. 네,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대 빈도를 보면요. 상대 빈도는 전체 종의 빈도 합분의 특정 종의 빈도 값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종의 빈도의 합을 구해주면 분모가 25니까 모두 25분의 2 더하기 5 더하기 3이니까 10이 되겠네요. 여기에 동그라미 종의 빈도를 또 써주면 25분의 2가 되겠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한다. 얘를 정리해주면 얘는 지워지고 얘는 5, 얘는 1이 되니까 따라서 그 값은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모의 상대 빈도를 또 같은 방법으로 그려보면 25분의 10분의 25분의 5가 되겠네요. 여기 곱하기 100 해주면 얘도 지워지고 얘는 2, 얘는 1이 되겠네요. 따라서 그 값은 50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고, 마지막 세모 이 상대 빈도를 구해보면 25분의 10분의 25분의 3 곱하기 100을 한다. 얘도 지워지고 계산해주면 30이 되겠습니다. 상대 빈도도 마찬가지로 퍼센트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의 상대 빈도를 모두 더해주면 그 값이 100이 됩니다. 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피도를 따로 구하지 않았지만 피도를 제외하고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 값을 이용해가지고 중요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중요치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의 합으로 나타낸다. 라고 했으니까 피도는 생략하고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의 합을 각각 구해주면요.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10 더하기 20이니까 30, 네모는 50 더하기 50이니까 100, 그리고 세모는 40 더하기 30이니까 70 되겠죠. 따라서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은 이 네모가 되겠고요. 이 네모가 바로 이 군집에서의 우점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지금까지는 군집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여기서는 군집의 생태 분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군집의 생태 분포란 그 의미를 먼저 보면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군집의 분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류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가 있는데요. 수평 분포는 위도에 따른 분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지구에서 이 지구를 가로로 자른 것이 위도죠. 그래서 정중앙을 자르면 위도가 0인 적도 지역이 되고요. 여기서 양 끝으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도에 따른 분포가 바로 수평 분포이다. 이 수평 분포는요, 기온이랑 강수량이라는 환경 요인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분포는요, 수직 분포입니다. 얘는 고도에 따른 분포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나타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기온이라는 환경 요인의 차이에 의해서 이 분포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통해 각각을 보면 먼저 수평 분포를 보시면요, 얘는 위도에 따른 분포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위도 그리고 고위도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고온인 지역과 저온인 지역, 그리고 습한 지역과 건조한 지역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열대우림을 보시면 열대우림은 저위도이면서 또 고온이면서 습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평분포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수직분포를 볼 텐데요. 얘는 고도에 따른 분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고도가 높은 어떤 지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겠죠. 기온이 낮아진다. 위로 갈수록. 그래서 이러한 기온 차이에 의한 어떤 군집의 차이가 보인다.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내용이 군집의 종류거든요. 이 군집의 종류는요, 선생님이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할 만큼의 어떤 뭐랄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실 때는 이 기후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군집이 어떠한 기후적인 특징을 갖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대우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온이 높고 또 강수량이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죠.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기후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군집의 종류를 봐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살펴본 내용이 군집의 특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개념이 생태적 지위였는데요. 생태적 지위는 간단히 얘기해서 공간 지위와 먹이 지위를 포함한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어떤 먹이를 먹는지, 이것이 바로 생태적 지위다. 두 번째는 층상구조, 삼림의 층상구조 중요하다 했었는데요. 아래서부터 위로 갈수록 지표층, 초본층, 관목층, 아교목층, 그 다음에 교목층이 존재한다 라고 했었고, 위로 갈수록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이 산다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문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밀도를 구하는 방법과 빈도, 피도를 구하는 방법, 여기에 더해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 값들의 합인 중요치,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점종을 밝혀내는 것,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내용은 군집의 생태 분포였어요. 종류는 수평분포와 수직분포가 있었는데, 수평분포는 위도에 따른 분포이고 기온 그리고 강수량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수직분포는 고도에 따른 분포다 라고 했었는데요, 기온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더해서 군집의 종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기후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의 군집의 특징을 봐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표는 서로 다른 지역 가와 나의 식물 군집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면적은 나의 면적의 2배이다. 자, 나의 면적을 S라 했을 때 가가 2배니까 가는 2S가 되겠죠. 표를 보니까 빈칸이 여러 개 뚫려 있습니다. 이 빈칸들을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체수에 대한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총 개체수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자, 1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이 세 개의 합이 10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 이 두 개의 합이 60이니까 빈칸에는 40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빈칸도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총 개체수가 100이니까 이 세 값의 합은 100이 된다. 이때 25와 44의 합은 69가 되니까 빈칸에는 31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대 빈도와 관련된 빈칸을 채워볼게요. 상대 빈도는요, 여러분들 퍼센트로 나타내기 때문에 세 값의 합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100%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값의 합은 70이죠. 따라서 빈칸에는 30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 아래 빈칸도 채울 텐데요. 이 세 값의 합 역시 100%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 두 값의 합은 67이니까 빈칸에는 33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빈칸을 모두 채워봤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A의 개체군 밀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라고 써있는데요. 기억의 내용을 보면 일단 가에서의 개체군 밀도를 구해보겠습니다. 가에서는 면적이 ES죠. ES 분의 A의 개체수는 40이었습니다. 면적이 ES고 개체수가 40이었죠. 얘를 정리해주면 S분의 2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의 밀도를 구해보겠습니다. 나는 면적이 S 그리고 개체수가 25네요. 면적이 S 그 다음에 개체수가 25. 따라서 가에서의 밀도랑 나에서의 밀도를 비교해보면 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가가 작죠. 니은 나에서 B의 상대 밀도는 31%이다 라고 써있는데요. 상대 밀도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총 개체수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 곱하기 100으로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보면 나에서의 총 개체수는 100이죠. 네, 여기 나와 있는 100분의 나에서의 B의 개체수는 여기 나와 있는 31입니다. 네. 여기 곱하기 100을 해주면 우리가 상대 밀도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얘는 31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C의 상대 빈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라고 써있는데요.
가에서는 C의 상대 빈도가 30, 나에서는 33입니다. 따라서 가가 30이고 나가 33이니까 작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방영구법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군집의 천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